들으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황당한 순간 한두 개쯤은 겪잖아요. 저도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고 나니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연부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만큼 저는 34살의 나이에 남들은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을 몰아서 겪었어요. 제 이야기는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마케팅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회사 동기 소개로 도연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도연 씨는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회계사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이 잘 통하고 저를 있는 그대로 편하게 대해줘서 좋았습니다. 저희는 연애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서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집은 전라남도 완도였고 일정상 도연 씨가 먼저 저희 집에 오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먼저 도연 씨 부모님이 계신 대전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전에 짧게 뵌 적은 있었지만 결혼 승낙을 받으러 정식으로 찾아뵙는 건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됐어요. 집에 들어가니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살갑게 맞아주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 마음이 조금씩 상하기 시작했어요. 아까는 밥 먹느라 편하게 얘기를 못 나눴는데 우리 도현이한테 대충 듣긴 했지만 하은 씨 지금 회사 다니고 있다고 했지? 네, 어머니. 마케팅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나 보네. 대기업 마케팅팀이면 정직원으로 들어간 거 맞고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봉이 얼마인지 한 달에 지출은 얼마나 하는지 모아둔 돈은 있는지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캐물으셨어요. 옆에서 도연 씨가 엄마 그런 것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 하고 말렸는데도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 직업까지 물으셨어요.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저희 부모님은 완도에서 전복이랑 다시마 양식장을 하고 계세요. 규모가 꽤 커서 직원분들도 여러 명 계시고요. 어머, 양식장을 한다고? 나는 좀 교양 있는 집안이랑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미술관도 좀 다니고 싶었는데 그건 좀 어렵겠네. 어머니, 저희 엄마도 교양 있으세요. 쉬는 날엔 완도 카페들도 자주 다니시고 그림도 배우고 계세요. 누가 뭐래니? 교양 없다고 한 적 없어. 그냥 내가 그러고 싶었다는 거지. 저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희 부모님을 낮잡아 보는 말투였는데 말이죠. 그래도 여기서 제가 더 대꾸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 같아 꾹 참았어요. 다행히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비 시아버지와 도연 씨가 다른 화제로 분위기를 풀어주셔서 자리는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돌아온 뒤로 제 마음이 계속 편치 않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양식장 하시는 게 못마땅하신 건가 싶어서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도연 씨한테 물어봤어요. 도연 씨는 엄마가 원래 저러셔도 속으로는 하은이 좋아하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더 말을 얹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주말 도연 씨는 저와 함께 완도로 내려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도연 씨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 뒤로 상견례 날짜까지 순조롭게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과 저는 또 한 번 기분이 확 상하는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날 서울로 올라오셔서 제 자취방에서 함께 주무시고
다음 날 상견례 장소로 향하셨어요. 시댁 쪽보다 먼저 도착해서 예약해둔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중간에 연락이 안 돼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제야 도연 씨가 좀 늦을 것 같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것부터 이미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방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어머, 여기 어디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저희 아빠가 반갑게 내민 손도 못 본 척하시고는 그 말부터 하시더군요. 무슨 냄새요, 어머니? 아, 어디서 좀 비린내 같은 지가 나는 것 같아서. 근데 뭐 내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 내가 원래 코가 좀 밝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 당신은 또 무슨 소리야?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조용히 하고 얼른 앉아.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늦었네요.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정신없이 나오느라 못 챙겼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누가 봐도 저희 부모님이 양식장을 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비꼬듯 하신 말씀이었어요. 순간 저희 부모님이 당황하시는 게 느껴졌고 저희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어요. 처음 뵀을 때부터 느꼈지만 시아버지는 회사에서도 부장으로 계실 만큼 점잖고 품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경솔한 부인에게 작게 핀잔을 주시고는 저희 부모님께 정중히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저와 저희 집안을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런 경우 대부분 고부 갈등을 겪는다는 걸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견례를 계기로 결혼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연 씨와의 사이는 여전히 좋았고 저희 부모님도 예비 시어머니가 솔직히 사람이 좀 별로긴 한데 예비 시아버님은 참 좋은 분 같더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나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가 개념 없이 솔직한 편이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 원하면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도연 씨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저와 가장 잘 맞았기 때문에 결국 도연 씨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한번 큰 고비가 있었지만 그 뒤로는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저희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 무사히 예식을 마쳤고 새로 마련한 신혼집에서 도연 씨와 재미있게 살았어요. 여느 부부들처럼 각자 살아온 삶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종종 다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금방 화해하곤 했습니다. 시댁은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주말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 한 번씩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큰 갈등 없이 잘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뵐 때마다 은근히 저를 낮춰보는 태도가 거슬리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쓸데없는 데서 솔직하셔서 꼭 안 해도 될 말로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셨거든요. 결혼하고 처음 맞은 명절에는 시누이 지은 씨와 함께 시댁에서 지내게 됐는데 그때도 은근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역시 우리 지은이는 뭘 해도 야무지다니까 하시더니 저를 보시고는 하은이도 좀 본받아야 할 텐데 하고 넌지시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도연 씨는 그 자리에서 엄마, 하은이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잘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비교하지 마 하고 딱 잘라 말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짝 무안해 하시더니 더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도연 씨가 제 편을 들어준 게 참 고마웠습니다.
시댁에서 겪는 일들이 서운할 때마다 그래도 남편만은 내 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심심하다고 저희한테 주말에 놀러 가자고 하셔서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모시러 갔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나들이 하는 거라 기분 좀 내려고 옷을 신경 써서 입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보시더니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얘, 너는 젊은 애가 옷 입는 감각이 왜 그러니? 우리 아들이 대체 뭘 보고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저 어디 가서 옷 못 입는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잘 입은 것 같은데. 아이고, 뻔뻔하기까지 하네. 그래, 알았다. 근데 같이 다니는 우리 생각도 좀 해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 좀 새겨들어. 같이 다니기 창피해. 얼굴 보자마자 한마디부터 던지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놀러갈 기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디 가서 옷 잘 입는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몸매도 나쁘지 않아 관심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자존감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은 결국 신나는 것 하나 없이 억지로 끌려다니며 하루를 보냈어요. 유일하게 신나 보였던 사람은 시어머니 뿐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제 기분을 눈치챘는지 그날은 점심까지만 부모님과 함께하고 저녁은 저희끼리 데이트하며 먹겠다고 하고는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바로 나왔어요. 역시 저를 챙겨주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종종 만날 때마다 기분을 상하게 하셨지만 도현 씨 덕분에 그럭저럭 참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뱃속의 아기였어요. 10달을 품고 있다가 순산을 했고 저는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결혼과 출산을 이어서 하다 보니 눈치가 보여 선뜻 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잠깐 올라와서 아기를 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양식장을 두 분이 함께 운영하시느라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전업주부로 계신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혼자 대전 집에 계셔야 하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시아버님은 흔쾌히 그러라고 해주셔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머무시며 아기를 봐주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가 걱정했던 고부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희 둘 다 출근하는 동안 어머니 혼자 아기를 보시는 게 죄송해서 저는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 하나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화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도연이랑 시누이 지은 씨를 키운 경험이 있어서인지 육아 자체는 나름 잘해주셨어요. 저도 처음부터 내 육아 방식만 고집하지 말자 다짐했던 터라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생활 태도였어요. 어머니는 아기가 외출 가능한 시기가 되자 자꾸 나들이를 나가시더니 제 카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계속 뭔가를 사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화장품이나 육아용품처럼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쓰셨는데 점점 금액이 커지더니 급기야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까지 사들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제 돈으로도 한번 사본 적 없는 가방이라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도 육아를 도와주신 대가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제가 잘 아는 브랜드의 고가 원피스를 결제하신 걸 발견했습니다. 카드 내역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길래 매장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20대에서 30대 초반이 입는 원피스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혹시 원피스 하나 사셨어요? 하나 샀어. 우리 지은이 거.
요즘 옷이 없다고 전화해서 성화를 부리길래 내가 하나 사줬지. 근데 그거 제 카드로 결제하셨던데요. 내 카드로 샀지. 내 것도 아니고 내 딸 거 사준 거잖아. 그러니까 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좀 처리해.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살면서 그런 원피스 입어본 적도 없는데 어머니가 사주신 거면 어머니가 결제하셔야죠. 나한테 돈이 어딨니?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애나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너희가 나한테 용돈을 두둑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카드 좀 아껴 써주세요. 어머니 쓰시는 것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거기다 또 100만 원 넘는 결제를 하시면 그게 말이 되나요? 앞으로는 자제 좀 해주세요. 어머, 진짜 치사해서 처음부터 내가 며느리 좀 신중하게 골랐어야 했는데 양식장 하는 집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우리 아들 설득해서 결혼시켜 놨더니 겨우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째째하게 굴 줄이야. 시어머니는 단단히 삐지셨는지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그 뒤로도 돈을 헤프게 쓰실까봐 카드 한도를 낮춰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또 삐져서 말도 안 붙이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냉전 중이던 어느 날 시누이 지은 씨가 집에 놀러 왔어요. 새언니, 저 왔어요. 엄마랑 우리 조카 보고 싶어서요. 잘 오셨어요. 오신 김에 며칠 쉬다 가세요. 오랜만에 휴가 내셨다면서요. 지은 씨와는 원래 왕래가 많지 않아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남편 동생이니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도 만만치 않더군요. 저희 집에 머무는 동안 계속 배달 음식을 시키고 도연 씨한테는 돈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부글부글했지만 며칠 있으면 갈 사람이니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새언니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여기 온 이유가 하나 있는데 좀 들어봐 주실래요? 뭔데요? 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진짜 빌려달라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신 건데요? 좀 많은데 제가 꼭 갚을 수 있어요. 1억 정도 돼요. 1억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딨어요. 아니 언니, 도연이 오빠 회계사잖아요. 어디 대출이라도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저희도 그런 큰 돈은 없어요. 회계사라고 대출이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소득이랑 조건 다 따져서 나오는 건데 저희로도 그 정도는 어림없어요. 죄송해요. 아, 언니 진짜 치사하다. 자기 사는 거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말할 처지도 아니면서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유나 좀 여쭤볼게요. 그 큰 돈이 왜 필요하신 거예요? 아가씨 지금 나이가 몇인데 31살에 1억까지 쓸 일이 뭐가 있어요? 혹시 결혼하세요? 아니, 결혼은 무슨. 실은 제가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좀 무리해서 차렸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아빠가 알면 저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언니가 좀 도와주세요. 사업이 잘 안 됐다고 갚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정말 그런 돈은 없어요. 어머니는 아가씨 말리지 않으셨어요? 엄마요? 엄마한테 뭘 바라겠어요. 엄마는 저한테도 필요 없다고 하던데요. 시어머니도 그날은 지은 씨한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만 알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늦게 지은 씨가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새언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 이거 못 막으면 아빠 알게 되고 그럼 엄마랑 저 정말 큰일 나요. 사실 이 돈 엄마랑 아빠 노후에 쓰시려고 모아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다 끌어다 써버려서 그래요. 새언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은 씨는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친정에 이야기하면 구할 수 있는 돈이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한테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았고 지은 씨도 도현 씨를 통해 철없이 사고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터라 이번 기회에 버릇을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죄송해요, 아가씨. 안타깝긴 한데 저희도 정말 어려워요. 언니,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진짜 매정하시네요. 됐어요. 저도 이제 더는 안 그래요. 지은 씨는 계속되는 제 거절에 화를 내며 그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딸이 말없이 간 걸 보고는 또 저한테 핀잔을 주셨어요. 저도 억울하고 지쳤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솔직히 싸우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냉전이 계속되던 중 도현 씨가 안 되겠는지 먼저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완도에 계신 처가에도 아기를 보여드리고 다 같이 바람도 쐬자는 취지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게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저희 고향 완도로 내려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마당이 있는 넓은 집을 새로 지어 생활하고 계셔서 저희 가족이 다 함께 머물러도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까지 집이 좋을 줄 예상 못하셨는지 도착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니 은근슬쩍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어머, 사부인 댁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이렇게 좋은 집이면 진작 좀 초대하시지. 저희가 올 때까지 한 번을 안 부르셨네. 저희가 여러모로 바빠서 미처 못 챙겼네요. 이제라도 오셨으니 편히 계시다 가세요. 머무시는 동안 전복이랑 다시마는 실컷 드시게 해드릴 거예요. 웬만한 식당보다 신선할 거예요. 어머, 그거 정말 고맙네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신이 나셨는지 완도 여행을 마음껏 즐기셨어요. 처음 이틀은 그렇게 이곳저곳 구경을 다니며 즐거워하셨는데 문제는 셋째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양식장을 보여드리기로 한 날, 시어머니는 굳이 서울에서부터 챙겨오신 화사한 실크 원피스를 입고 나오셨어요. 갯벌 근처는 장화의 작업복이 필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내가 뭐 일할 것도 아닌데 그냥 구경만 하지라며 그대로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양식장 구조물 사이를 걸어보시겠다고 나섰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원피스 자락이 그대로 갯벌에 푹 빠져버렸어요. 저희 아빠가 급히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지만 이미 원피스는 엉망이 된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얼굴이 새빨개지셨고 저희 엄마가 얼른 여벌 작업복을 가져다 드려서 겨우 상황을 수습했어요. 저는 옆에서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양식장 규모를 보시더니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 키워온 터라 규모가 상당히 컸는데 완도 앞바다에 1000평 넘는 양식장을 관리하고 계셨거든요. 규모가 그 정도니 벌어들이는 수입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시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알 수 없는 태도를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사부인, 이 큰 양식장을 관리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처음부터 여유가 느껴지더라니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평소에 씀씀이가 크신 걸 보면 자식 농사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네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희 친정을 무시하던 태도에서 갑자기 호의적으로 바뀌셨습니다. 게다가 저희 양식장 한쪽에서 갓 잡은 전복을 구워 먹던 중에 저희 엄마가 잠시 그물 정리하시는 직원분들을 도와드리러 가시자 그 뒤를 졸졸 따라가시더니 한참을 함께 일을 도우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뻔히 보이는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예전처럼 무시하시던 때보다는 낫다 싶어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날 밤 저에게 더욱 황당한 행동을 보이셨어요. 일정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녹초가 되어 쉬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하은아, 잠깐 이리 좀 와봐라. 네, 어머니. 아니, 너는 애가 참 집안이 이렇게 잘 살면 진작 귀띔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주 그냥 여우 같은 것. 어머니, 저 숨긴 적 없어요. 저희 농장에 대해서 여쭤보신 적도 없었고, 딱히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건가 싶어서 그냥 있었던 것 뿐이에요. 아이, 그러지 말고 너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1억 좀 구해봐. 지은이가 급하게 필요하다는데 안 주시겠니? 어머, 어머니. 안 돼요. 저희 부모님한테 왜요? 절대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잘 살면 1억은 금방 구할 거 아니야. 좀 빌려 쓰다가 지은이 사업 잘 되면 금방 갚으면 되잖아. 안 될 게 뭐 있어? 어머니, 그건 아버님이랑 같이 노후 대비로 모아두신 돈이라면서요. 그냥 아버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해결하시는 게 맞잖아요. 지은이한테 들어보니 그렇게까지 안 알려도 되겠던데. 이게 진짜 너희 시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정말 포기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다음 날, 이번에는 저희 엄마가 저를 조용히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은아, 이게 무슨 일이니? 사부인이 어젯밤에 나한테 오시더니 1억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 몇 년 안에 갚겠다면서. 뭐?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정말.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엄마 앞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엄마한테는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멀리 계시는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 시어머니가 카드로 돈을 헤프게 쓴 일이며 지은 씨가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일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평소 웬만한 일에는 화를 안 내시는 저희 엄마도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엄마도 그동안 시어머니의 은근한 무시를 느끼고 계셨지만 저를 생각해서 참아오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으면 안 된다며 그대로 밖으로 나가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신 뒤 시아버지를 불러 세우셨어요. 사돈어른,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하은이한테 다 들었어요. 혹시 사부인이 밖에서 딸이랑 무슨 이야기하고 다니시는지 들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꾸만 저희 딸한테 1억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모양인데 지은 씨가 사업하다 진 빚을 엄한데 와서 메꿔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젯밤엔 저한테도 직접 돈 얘기를 하시더군요. 1억을 빌려달라고요. 근데 우리 딸 말로는 그 돈 원래 사돈 내외분 노후 자금이라던데요. 뭐라고요?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당장 이리 와서 설명해. 저희 엄마의 폭로에 시어머니는 적잖이 당황하시더니 허둥지둥 해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지은이가 나한테 와서 사정을 하도 하니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주면 좋겠다 싶었던 거지. 뭐? 내가 미쳤어. 어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투자를 해. 그리고 그 애가 무슨 사업을 할 줄 안다고. 시아버지는 노발대발 화를 나셨고 시어머니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하나 더 벌어졌어요. 바로 저희 엄마의 황당한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사돈어른,
괜찮으시다면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 나누시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저는 예전부터 저희 애들 키울 때 뭔가를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은 그냥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저희를 도와서 일을 하고 나서야 받았죠. 그래서 말인데요. 그 1억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제 보니 사부인이 그물 정리 도와주시는 것도 잘하시던데 괜찮으시면 여기 남아서 양식장 일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사부인 말이라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펄쩍 뛰며 온몸으로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오히려 반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이참에 이 사람 정신 좀 바짝 차리게 일 좀 호되게 시켜주세요. 이참에 우리 지은이까지 같이 맡길 테니 사돈어른께서 좀 제대로 정신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저희 가족은 모두 엄마와 시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합작에 놀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홀로 펄쩍펄쩍 뛰시는 건 시어머니 뿐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엄마를 따로 불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무슨 꿍꿍이야? 걱정하지 마. 이참에 사부인이랑 지은이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사실 어제 사돈어른이랑 이야기를 좀 나눴어. 내가 답답하고 화가 나서 얼른 가서 일러 바쳤거든. 근데 이 사돈어른 참 좋은 분이더라. 이미 사부인 성격을 알고 계셨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까 고민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움을 좀 더 드린 거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신 차리에. 아마 여기서 한 달쯤 머물다 갈 것 같으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정말 황당했지만 두 분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정신 차릴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저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힘들어서 완도에서 올라가면 다시 대전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아기는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크게 문제 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잘못했다고 빌던 시어머니를 절대 봐주지 않으셨어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내가 어떻게든 갚아볼게. 그러니까 나 두고 가지 마. 안 돼. 여기서 일하고 정당하게 돈 벌어와. 안 그러면 절대 안 받아줄 거야. 말없이 그냥 올라오기만 해봐. 얼굴 보는 그날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완도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배웅하시던 그 표정이 어찌나 처량하던지요. 사실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1억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1억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한 건 시아버지와 미리 짜둔 계획이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리 사돈 사이라도 1억을 그냥 내줄 수는 없잖아요. 엄마는 시어머니 들으라고 던진 말이었을 뿐. 그보다는 여기서 한 달만이라도 고생을 해보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직접 느껴보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사실 시아버지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지은 씨까지 완도로 내려가 양식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엄마가 인증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웃기더라고요. 비린내 때문에 마스크와 모자를 꽁꽁 뒤집어 쓰고 억지로 그물을 손질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한테도 그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마음 아파하실 줄 알았더니 오히려 껄껄 웃으시면서 이참에 정신 바짝 차리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도 두 분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머물면서 양식장 일을 도우셨어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을 무시했던 게 이렇게 되갚아지는구나 싶어
통쾌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대전으로 올라가신 상황인데 올라오신 날부터 저희 엄마한테 호되게 배우신 걸 제대로 깨달으셨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찌나 친절하시고 말씀도 조심스럽게 하시는지 진작에 좀 보내드릴 걸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얼마 전에는 엄마와 둘이 그날 일을 다시 떠올리며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 그때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1억 준다고 하셨을 때 나 진짜 놀랐잖아. 그때 사돈 어른 얼굴 보니까 벌써 나랑 같은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눈빛만 봐도 통하더라니까. 근데 사부인 그렇게 원피스까지 버려가면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좀 짠하긴 했어. 그니까. 근데 그것도 자업자 득이지 뭐. 아무튼 엄마 아니었으면 나 계속 속만 끓이고 있었을 거야. 고마워, 엄마. 고맙긴. 우리 딸 편한 게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한바탕 소동으로 저희 가족은 크게 웃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와도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은 씨는 아직 완전히 정신을 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직장을 구해서 성실히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온 가족에게 황당한 사건이었지만 결국 잘 마무리되어 지금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추억으로 남았어요.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 같이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사는 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웃을 일 많이 만드시고 한박 웃음 지를 만한 순간들이 넘쳐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